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전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페어 트레이딩 전략 성과 비교 분석을 발표할 파이낸스 2조의 이정원입니다. 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3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먼저 진행했던 문제 정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메인으로 소개해드릴 페어 트레이딩에 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연구한 결과랑 또 그에 따른 해석과 응용 방향까지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중간에 생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1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금융시장의 변동입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워낙 많이 연구가 되고 저희 비타민 내에서도 많이 주제 아이디어로 나왔던 요소이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가 첫 국내 확산 당시 OECD에서 예측했던 대로 GDP 성장률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3.7%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폭이 0.1%대를 오갔던 것을 생각을 하면 이 3% 규모의 변동은 굉장히 큰 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주요 업종별 기업 실적도 파란색인 2019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급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는 비단 GDP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국내 여러 경제 지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와 그다음 원화와 달러 간 환율의 변동을 살펴보면 확산 이전 시기에 비해서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시장의 안정성이 많이 저하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러한 강력한 변동을 가진 것이 비록 코로나19뿐만은 아닙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발생했던 금융 위기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여러 있었으며 아래에 있는 표는 저희가 그런 위기별로 각 지표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주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코로나에 비해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위기를 겪었던 적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그렇고 어제 있었던 중국의 도발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경제 시장에 좀 악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이 생길 때마다 정부 기관은 기준금리를 변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에 따라서 자연히 경제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는 곧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 투자 흐름과 맞지 않는 행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적용할 수 없게 돼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동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저희 팀은 이번 발표에서 그 대안 중 하나로 페어 트레이딩에 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부는 페어 트레이딩의 전략과 구현입니다. 페어 트레이딩은 헤지펀드라는 자산을 가지고 주로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헤지펀드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지라는 단어의 뜻에서 알 수도 있듯이 헤지펀드는 다양한 자산군을 대상으로 각 펀드들만의 특화된 전략을 사용,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노출수를 줄이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제한을 하되 어느 정도 고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투자하는 방식이 헤지펀드 운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헤지펀드 투자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롱숏 전략, 그 다음에 이포, 그 다음에 메자닌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페어 트레이딩에 관련된 롱숏 전략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롱숏 전략은 가장 대표적인 전략 방식인데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방식 아닐까라고도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페어 트레이딩은 이러한 롱숏 전략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페어를 찾아서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깨졌을 때 지금 잠깐은 얘네들이 좀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장기적인 흐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인식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평균 회귀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하고 그에 비슷하게 맞춰서
당장의 변동성에는 좀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이어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거쳤을 때 대부분 이러한 가정이 좀 잘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안정적인 차익 거래가 가능한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페어 트레이딩은 공매도, 한국 주식시장은 공매도라는 매매 방식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어 트레이딩의 이점을 완벽하게 살릴 수 없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좀 많이 접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국내 관련 입지를 좀 찾아보면 첫 번째 연구에서는 기존 페어 트레이딩의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타 종목군 간의 거래 전략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가격 수준을 조금 더 최적화하는 수학적인 이론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논문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기존의 투자 매니저의 어떤 감에 의존하던 매매 방식보다는 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분석한 방식이 조금 더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어 트레이딩의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을 우선 진행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페어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두 번째는 페어 트레이딩의 분지파를 적용하여서 다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둘을 떠나서 기업 테마주라고도 불리는 기업 유형별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기본 페어 트레이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내가 선정한 주가 데이터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이용해 유사한 흐름을 갖는 페어를 가장 먼저 찾습니다. 우측 하단은 각각 A와 B, 그 다음에 C와 D 주식에 관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단순히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단장의 좀 변동폭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오른다, 내린다와 같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 A와 B, 이 두 변수의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1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여 계산하는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지표를 이용합니다. 그 지표를 중심으로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두 지식들을 묶어서 하나의 페어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는 A와 B, 그 다음에 C와 D 두 가지 페어에 대해서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이 빠르면 조용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한 페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우선 이러한 자료도 역시 기본적으로 시계열 자료입니다.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상성 검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평균 회귀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계열의 정상성 검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두 종목의 주가 수익률 차이를 의미하는 스프레드 지표를 사용하여서 ADF 검정을 진행합니다. 이 검정을 통해서 이제 정상성이냐 정상성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가 나오는데, 여기서 정상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분이나 그런 다른 변수들 계절 성분을 제거해 줌으로써 정상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러한 정상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 시계열은 공적분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분 관계라는 것은 이 정상성이 없는데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 흐름 관계 자체를 그냥 공적분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통계학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적분 관계에 있는지가 확인이 되면 잔차 성분의 정상성을 최대한, 정상성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계절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연간 지표라든지 이런 좀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정상성이 높을수록 이건 좀 사회적으로 많이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구나, 이 주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 가치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성을 최대로 만드는 비율의 공적분 계수를 바탕으로 활용을 하고, 이를 투자 비율을 의미하는 해지 비율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선정할 페어의 좀 데이터셋을 만들고 거기에서 검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공적분 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페어를 추려냈습니다. 이렇게 추려낸 페어를 가지고 우리는 매도와 매수 두 가지 방식을 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Z스코어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Z스코어를 두 변수에 관해서, 두 자산에 관해서 Z스코어를 계산한 결과가
이제 바운더리가 여기선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투자자의 성향이 좀 공격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바운드를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적인 흐름을 벗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할당된 금액을 기간 중에 주식이 가장 비쌌던 가격으로 나눠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매수 또는 매도를 포지션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그 바운더리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매매하고 매수하는 포지션을 유지를 하며 바운드 안쪽으로 다시 원래 흐름대로 회귀를 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매도와 매수를 멈춥니다. 이것을 포지션을 청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와 매수를 진행하고 나서 백테스팅을 통해서 한번 결과 검증을 진행하여서 내가 진행했던 거래가 유효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든 페어에 대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 분석 자체가 있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적용했던 방식인 분집화 방식입니다. 크게 5가지 K-민즈와 그 다음에 덴드로그램을 활용한 시각화, 그 다음에 AP라고도 불리는 Affinity Propagation, 그 다음 GMN과 DBS 스캔이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각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가장 좀 유명한 K-민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K-민즈는 이제 산포된 데이터에 관해서 K개의 중심점을 찾고 분진 내 분산을 최소화하도록 포인트를 할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분집화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우리가 자산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좀 유사한 정도의 그룹들을 좀 정리를 해줌으로써 무작위로 선정되었을 때보다 유사한 흐름을 갖는 페어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좀 분석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연구에 활용한 방법론들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연구에서 활용했던 데이터인 KRX300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RX300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통합하여 시장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높은 보통주를 대상으로 이 중에서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700위 이내에서 85% 안팎에 있는 그 기업들을 줄된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유동성이 너무 낮거나 예를 들어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너무 낮아서 매도 및 매수 조건을 성립하지 않는 종목을 배제함으로써 일단 좀 곁들여지는 요소들을 제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치를 제거한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들은 전체 주식 종목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좀 전체적인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시 예를 들어 삼성과 삼성의 계열사들과 같이 자본 잠식이 있거나 또는 주식 분산도가 낮은 종목 역시 배제가 되므로 좀 객관적인 기업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구나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가 갖는 신뢰성이 좀 높아진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좀 종목을 선정하는 이유는 전체 주식 종목을 저희가 페어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 전체가 10개가 있으면 저희가 찾는 페어는 10C2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유의미하지 않은 데이터도 많이 생성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기간 자체는 코로나19의 확산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전 시점은 2012년부터 이제 확산 시기인 1월 20일까지, 그 다음에 이후 시점은 2020년부터 좀 최근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22년 6월 30일 지지난달 자료까지 불러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좀
수수료 등을 반영한 수정 종가 데이터만 불러왔고 이 중에서도 5% 이상의 결집치가 있는 기업들은 전부 제외를 하고 작업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혹시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빠르진 않을까요? 네, 그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공적분 방법만 적용한 결과입니다. 공적분 방법이라는 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기본 페어 트레이딩 방법인데 기본 페어 트레이딩을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공적분 개념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앞서 설명드렸던 분석 과정에서는 ADF 검정을 통해서 정상성을 판단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본 연구에서는 ADF보다 조금 더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앵글 그레이 인적 검정을 적용하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단은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든 주식상에 대해서 해당 페어가 공적분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 기준에 대해서 p-value를 0.01로 설정하여서 아래에 있는 표처럼 위아래가 한 페어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페어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페어는 474개이고 이 페어에 사용된 종목 수는 179개였습니다. 앞서서는 이런 페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석 과정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좀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인 LG화학과 SOE 초록색으로 표시된 두 기업에 대해서 진행한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 하단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좌측 하단의 파란색은 LG화학,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은 SOE 두 자산에 대한 움직임을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두 자산도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런 변동폭 자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상승과 하락 같은 신호 자체는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프레드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한다고 진행드렸고 그것이 우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OLS 방법을 통해서 구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 시점과 이후 이전 시점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잘 유의하게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것은 그냥 단순히 쟤네들의 차이가 저 정도였구나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동, 스프레드의 변동을 레이시오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적으로 SOE가 이제 LG화학이 쟤네들이 저런 비슷한 흐름을 보였구나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두 자산의 레이시오에 대해서 Z스코어를 계산하고 Z스코어의 절대값이 1을 초과하면 보편화된 자산이라고 보고 이 해당 자산을 매도, 그다음에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간에 대해서 계속 1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포지션을 유지하고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적인 범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포지션을 청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수익률 자체를 아래 그래프에서 저희가 초록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좌측 Y축이 그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이었던 2020 이러한 이 두 자산에 대해서 페어 트레이딩을 2020년까지 진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1.3, 즉 약 30%의 수익률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 시점에서도 꾸준히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러한 Z스코어 범위에 따라서 매도 또는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매도와 매수하는 시그널을 저희가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초록색 선이 매수를 진행하고 이제 빨간색 선이 매도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페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시점별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이 주식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좀 일반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가시적인 결과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앞서 설명드렸던 LG화학과 SOE 페어일 뿐만 아니라 모든 페어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고 누적 수익률을 계산을 하였을 때
비록 이제 중간에 살짝 휘청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2020년의 지표로 오면 약 15% 정도의 누적 수익률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래프는 모든 페어에 대해서 내가 페어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매도 또는 매수를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선 두 자산에 대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도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가 샤프 레이쇼와 그다음에 롤링 샤프 레이쇼입니다. 샤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수익, 즉 우리가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는 저희가 페어 트레이딩을 바탕으로 진행했을 때의 매매 매수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기 위한 벤치마크에 대해서 그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저희가 계산했던 페어 트레이딩의 수익률에서 차감한 값을 샤프 레이시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샤프 비율이 높을수록 더 적은 위험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기간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 롤링 샤프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샤프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한 날짜, 하루하루에 대해서 그러한 좀 어느 정도를 계산을 했다면 롤링 샤프 비율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의 데이터를 누적으로 반영하여서 좀 계산한 지표입니다. 아래 두 자료를 좀 시각화를 진행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좀 가운데 있는 0 지표의 상향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5년과 2016년은 페어 트레이딩이 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롤링 샤프 레이시오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체적으로 유의했다는 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페어 트레이딩이 월별 또 연도별로 어떤 수익을 냈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우측은 좀 플러스 수익이고 왼쪽은 마이너스입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서 좀 수익이 하락했던 시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방식이 코로나 이후 데이터만으로 진행했을 때에도 유효한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를 진행하였고 모든 코로나 이후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페어에 대해서 페어 트레이딩을 진행한 그 수익률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2020년에서 2022년 기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약 20%로 코로나 확산 이후에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금융 위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의 몫을 잘 해내고 있다. 때로는 더 좋은 성과를 내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백테스팅 결과 역시도 좀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롤링 샤프 같은 경우에 이전에 좀 수익률이 안 좋았던 기간에 정보들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좀 변동이 많을 수 있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LG화학과 SOL의 사례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현대차와 그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파트는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페어 트레이딩 방식의 분집화 개념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페어를 우선 선정하기 전에 분집화를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페어를 바탕으로 페어 트레이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집화를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연 단위 평균과 이제 연 단위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스케일링을 진행하였고 앞서 소개드렸던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분집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소개드렸던 K-민즈의 방식으로 분집화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왼쪽에 SSE 그래프를 보시고 그다음 오른쪽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루엣 개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K값에 따른 분집하는 SSE 값을 살펴봤을 때 분집의 개수가 4개일 때, 즉 K가 4개, 4일 때가 좀 분석의 효율성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집화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목적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4개의 그룹에 대해서 분집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저 이렇게 분집화된 4가지 데이터 내에서 각각 페어를 선정하여서 분석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덴드로그램을 그려서 시각화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각 변수들의 좀 상관관계를 거리로 나타낸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거리를 7 정도로 잡아서 저 보라색 선으로 잡아서 해당하는 분집이 총 5개가 나오는데 그 분집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나눴습니다. 앞에서 AP라는 분집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 그룹 몇 개로 나눌 거야 라는 K값을 설정하지 않고 이 분석 방식 자체가 너 데이터에 관해서는 이 정도 분집이면 될 것 같아 라는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는 17개의 클러스터를 제시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되면 차원의 저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서 이 방식을 저희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GMM과 그 다음에 DB 스캔으로 진행을 한 결과인데 좀 전체적으로 4개의 분집으로 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분집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코어를 따로 계산해 봤을 때 처음에 설명드렸던 K민즈의 스코어가 0.42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럼 K민즈로 분석한 분집에 대해서 페어 트레이딩을 진행하자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술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해드리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소개드린 4개의 분집에 대해서 페어 트레이딩을 진행하기 위해서 찾은 페어는 총 171개이고 이 과정에서 사용된 수는 120개입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페어를 진행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찾은 페어의 수도 좀 줄어들고 반영된 종목의 개수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의 효율성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역시 앞서 소개드렸던 분집화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좀 그래프가 위쪽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집화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좀 더 분집화를 진행하였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그래프 백테스팅 결과를 봤을 때 앞서 공적분 관계로만 진행하였을 때에는 1.2%, 120%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왔다면 여기에서는 140%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연도별 수익률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다소 수익률이 낮은 기간은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애뉴얼 리턴즈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봐주시면 앞서 소개드렸던 방식에서는 마이너스 수익을 얻은 기간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1%에서 2% 이상의 수익률을 매년 가지고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드렸던 코로나19 확산 이전 데이터에 대한 진행 결과이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결과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데이터만을 적용해 보았을 때에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며 또 공적분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대체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특이하게 테스트 기간에 대해서만 공적분만 적용한 방법에 비해서 조금 낮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마 저희가 분석한 이유는 일단 찾은 페어의 수 자체가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분과 분집화를 활용한 방법이 역시 대체적으로 공적분 방법으로만 진행했을 때보다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왔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또 저희가 시도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기업이 어떠한 업군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룹화를 진행해보고 그 그룹 내에서 페어 트레이딩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데이터는 KRX에 이제 등록된 기업들에 대해서 섹션을 나눈 데이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앵글 그레인저 검정 등을 통해서
우선 데이터를 선정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제 업종의 개수가 69개로 앞서 저희가 AP로 진행했을 때 클러스터 수가 17개여서 너무 많아서 이제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애초에 그 분류 기준 자체가 69개나 됩니다. 또한 이제 또 각 산업군에 대해서 속한 예를 들어 우측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업 분야에 대해서는 속한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즉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KRX에 좀 KRX가 좀 데이터 기업 정보를 좀 보수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서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 데이터도 전부 불러와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업종의 수가 종목의 수에 비해서 너무 많고 또 하나의 업종에 속한 종목이 극히 적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터셋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페어를 찾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분야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2개씩 페어를 찾는다고 해도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식이면 분석하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기업의 테마주적인 접근 방식은 페어 트레이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과가 아쉬워서 추가로 또 한 번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바로 모든 주식상에 대해서 수익률의 상관관계와 그다음에 가격의 상관관계가 각 주가 지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 다 0.5 이상으로 유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페어를 트레이딩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 선정된 페어는 총 41개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공적분 방식이라든지 공적분 군집합 방식에서는 좀 120개 이상의 페어가 선정된 것에 비해서 매우 빈약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결과는 아래에 좀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분석 진행 결과 자체는 여전히 좀 괜찮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간의 상관관계를 단순히 그 레이시오로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엄밀한 검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적용률이 나타나는 건 좀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코로나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 유용한가를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점검했을 때에는 앞선 두 전략의 공적분 그리고 건적분 군집합 이 2가지 전략에 비해서 누적 수익률 최저치가 너무 낮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이제 방식들에 대해서는 이제 최저가 0.95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0.90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롤링 셔플 비율을 계산했을 때에도 누적 수익률이 좀 낮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분석을 진행했을 때에도 페어 트레이딩은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월별 연도별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이 방식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비슷했으나 앞선 두 전략에 비해서 음일 수익률이 기록하는 구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수익의 범위는 줄더라도 내가 마이너스는 안 보더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의 수익률이 좀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4가지 방식에 대해서 페어 트레이딩을 진행해 보았고 대체적으로 코로나19에 오히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우리가 왜 페어 트레이딩으로 써야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데이터셋 설명하는 파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 시장은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페어를 한꺼번에 매도하고 매수하는 이러한 페어 트레이딩의 성능을 100%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페어 트레이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은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 평가의 용이성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가 데이터에 대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가져와서 자산의 본질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평가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평가가 용이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비슷한 두 기업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접근성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마진을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안전 마진이라는 것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내가 너에게 돈은 절대로 안 잃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은 이만큼이야 하는 지표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스프레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장점을 종합하면 비전문가여도 페어 트레이딩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해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시점별로 내 가치가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식으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이 방식이 나에게 가져다 줄 최소한의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단순한데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매도하고 매수하고 끝이냐? 아닙니다. 페어 트레이딩은 또 이렇게 좀 응용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시도했던 방식은 KNN을 활용한 매도 매수 시그널을 정밀화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페어 트레이딩 결과는 내가 매도해야 되느냐 매수해야 되느냐 두 가지 정보에 대한 결과값을 안겨다 줍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내가 거래한 것이 손실인지 아니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줬는지 이 두 가지 유형의 값에 대해서 라벨링을 진행하고, 이에 관련해서 KNN을 진행하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매수를 진행했을 때 이게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인지 아니면 손해를 줄 것인지를 조금 더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페어 트레이딩이 제공하는 매도 매수 시점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진행했던 데이터는 저희가 벤치마크 데이터는 KRX에 선정되어 있는 수정 종가 데이터를 반영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업을 저희가 많이 걸러내기도 했고 KRX 300과 KRX 200은 또 다른 만큼 KRX 300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규모가 전체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KNN으로 진행했을 때는 0.49 이상과 같은 정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전 연구를 봐서도 0.5를 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 정도도 굉장히 충분히 유의한 결과를 가져다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칼만 피터를 적용하여서 앞서 설명드린 매도 매수 시그널을 좀 정밀화하는 과정입니다. 칼만 피터라는 것은 저희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측정치를 바탕으로 선형적인 관계를 추정하는 재기적인 필터입니다. 한마디로 매도 매수 시그널 사이에 있는 선형 관계를 포착하여서 그것을 조금 보완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Z스코어를 사용해서 시그널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칼만 피터를 적용하여 정밀도를 높인 후에 페어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면 보다 정밀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선 시점, 이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매도 매수 시점 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매도 매수 시점이 선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굉장히 접근성이 낮다는 장점에 더불어서 내가 매도 매수 시그널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응용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인 큰 이슈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이런 자산의 흐름이 관심이 보이는데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 페어 트레이딩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